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란 재판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구형이 끝났고 이제 관심사는 직위원회 1심 선고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1심. 직위원 판사가 요즘에 좀 변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1심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뭐 김용현이든 아니면은 윤석열이든 변호인단이 왈가왈부할 때도 단호하게 좀 잘라내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효용감, 이거 절차적 만족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김용현 변호사들이 추가로 요청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마지막까지 온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 판결, 우선은 검사의 구형, 그 다음에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국민적인 정말 지난 1년간의 지지난한 그런 내란 재판에서의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저는 분명히 검찰이 구형한 만큼의 재판부의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이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1심 나오는데. 아니 12월 3일 비상계엄 한 이후에 윤석열 재판 1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조은석 1월부터. 특검이 엄청나게 뭐 특검하면서 재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지진하게 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왜냐? 재판이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내 책임이요. 라고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우리 부하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한테 미루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모셨단 말인가에 예. 대한 정말 회한과 통탄이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다 들어갔다. 그래서 윤석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말 탈탈 털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엄한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형, 무기징역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최종 판결에서도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란 재판 그 공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녹취록이 두 가지가 공개되면서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먼저 그 목현태 당시 국회 경비대장이 부하하고 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아라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부하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전에 서울청에서 지시가 왔는데 국회로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을 차단하고 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현태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의원님? 뭐요? 와씨. 와씨 대박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황당하다가 점점점으로 예. 생략돼 있는 거죠. 그 와씨. 우리 국회 경비대인데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 경비대인데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막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네. 것이 이만큼 생략돼 있는 게 와씨 이 두 마디에 그러니까 현철되어 있는 못 거죠. 믿는 거죠. 설마 네. 했던 거예요, 설마. 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이 국회를 보호하라고 했던 말은 다 구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리 비상계엄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회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은 보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국회의 그런 고유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비상계엄 해제를 막게 하느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국회 경비대가 평생 경비하면서 있을 수 없는 오더를 받으니까 와씨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그 생략된 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회 경비대 항상 국회의원일 때 국회를 출입하면 사실 얼굴들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증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출입할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활짝 열어주고 항상 인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생략된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예. 의장님은 5분 후에 의장님 온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국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막으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화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침탈하고자 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이번에 그런 재판 과정에서의 공개가 된 것이죠. 예. 정말 윤석열은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죽을 죄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녹취록은 윤석열이 이제 곽종근 사령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그 부하인 이상현 공수특전 여단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상현이 부하인 김형기 특전 대대장에 지시한 그 녹취록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현이 부하에게 야 지금 의결하는데
문짝 부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짝 부서서 끄집어내라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진짜 본회의장에 문짝이 그냥 박살날 뻔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문짝을 박살내고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하려고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4명씩 한 조가 돼갖고 네. 들쳐내가지고 표결 정족수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네. 지시가 윗선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증언 녹취록이 상당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1시가 정말 급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의원들이 들어왔고 실제로 정족수가 채워지니까 빠르게 의결하라고 하니까 사실 의장님이 절차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갖고 조금 시간 끌었더니 빨리 의장님 지금 계속 쳐들어온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박함이 그날 드러났던 거잖아요. 예. 정말 1시라도 늦었으면 잘못하면 비상계엄 해제 안 되고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을 해서 포고령이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모든 국민들이 정말 경색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에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그 과정들이 증거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렇지 않았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었고 경고성 계엄이었고 계몽령이었다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 정말 통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녹취록을 주기현 부장판사가 봤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기현 부장판사의 1심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이씨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구속 취소했나? 아이씨 괜히 윤석열 편들어줘갖고 진짜 나만 궁지에 몰리고 뭐 룸사롱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선을 잘못 탔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빠르게 판결하겠다. 그리고 8명의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니 프로페셔널 하면은 그 징징대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징징대지 말라. 예, 그랬어요. 자료도 준비 안 해놓고서는 검찰 탓하고 그랬고 마지막에 구형하기 전에 보니까 계속해서 검찰이랑 변호인단이랑 막 싸워요. 저는 무슨 여야가 상임위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재판장이. 아니 이런 재판이 어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변호인들이 궁지에 몰리고 더 이상 이 판결에 있어서 본인들은 공소 기각되겠지. 취소되겠지. 그런 것들을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의 변론을 하는데 이 전략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검찰 탓, 여론 탓, 재판부 탓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짤없다. 그것도 지기현이 이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의 판단이 그래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1심 재판부의 그런 판결이 국민들한테는 박수 받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현 부장판사가 최근에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들이 왜 그 방어권을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예. 이제 그 내용인즉슨 그 재판부가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기현 부장판사가 딴 때 같으면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특검이 신청한 부분이 기존 공소 사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변호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재판을 해보다 보니까 아니 비상계엄이 졸속으로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2022년부터 뭔가 모종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고 계략들이 있었고 노상원의 수첩이 있었고 그러면서 따박따박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사실들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소장도 변경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재판부도 용인을 한 건데 변호인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사안들이 불리하게 가니까 하나하나 트집달면서 아니 공소장을 변경하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허용하면 우리가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변론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의 변호인단, 뭐 이하성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재판부를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재판정을 모독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변론을 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은 정말 이 김용현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김용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정말 헷갈릴 정도로 정말 재판의 진행을 방해했다. 그리고 변호인으로서도 적절하지 않고 왜 대한변협이 아직도 징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기현 재판부가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단언한 것의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월 인사 이동을 앞두고 그 전에 이제 1심 선고하기로 이제 본인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2심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1심 본인이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 동안에 뭐 구속 취소하고 5만 가지의 그런 직위원에 대한 비판 그리고 판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락한 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본인도 계속 사법부에 남아갖고 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백대현 부장 판사처럼 본인이 거기에는 못 미칠지언정 본인이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재판을 맡고 있다 그러면 8명의 국무위원의 그런 징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판결을 하면서 역사의 기록에 한 점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멀쩡한 재판부라면 누구라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간의 용서의 마음으로 제대로 판결을 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1월에 남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지난길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퇴정된 방청객을 두고도 재판부가 말을 막았다라고 이제 변호인 이야기하니까 예. 주기현 부장판사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을 막은 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남이 말하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막은 게 변호사님들 아닙니까?라고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재판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뭔가 간접적인 사인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암시를 한 거네요. 예, 해도 너무하다. 김용현 측, 윤석열 측, 변호인단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 것들이 사안에서 그런 코멘트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했잖아요. 뭐 윤석열 구속 취소 또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끔찍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시름 놓은 거 아니냐라는 사인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한시라도 놓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성과를 발표하셨는데 첫 번째 그 서해 구조물이 일부 철수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실제로 서해 구조물 때문에 상당히 그 서해 바다에 그 여러 가지 양식이나 어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긴 했었어요. 그리고 예. 되게 위협적이었잖아요, 구조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사실 이게 양식이라고 중국은 주장했는데 그게 맞아?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게 국방 안보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한 그런 논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직접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또 중국과의 외교 성과의 하나로서 가져왔다. 결국에는 중국과 한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한반도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양식장 시설 2개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흉물처럼 사실은 중국이 박아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하는 시설을 철수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이제 황해바다라 하더라도 선을 그어서 이쪽은 중국, 이쪽은 대한민국 해서 각자의 테리토리의 영역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실무 회의도 진행하겠다라고 하니 이런 반복되는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단을 하기 위한 성과가 첫 번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었다라는 면에서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 질문을 보면 그 최근 그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이제 중일 갈등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올바른 편에 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공자 말씀을 언급하셨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재치있게 잘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베네수엘라 이슈도 사실은 트럼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정말 다이나믹한 국제사회에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이런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올바른 편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우리 쪽이 생각하는 방식이 올바른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제 관계를 강요하는 걸로 비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곤란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은. 하지만 올바른 편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것은 그냥 올바름, 공자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오히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시리어스하지도 너무 가볍게 대하지도 않는 그런 메시지의 그냥 표현이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워낙에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1번이 외교, 2번이 소통, 3번이 사실 코스피의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번에 중국의 성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큰 관심사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는데 그건 또 예.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 트럼프에도 피스메이커 그리고 나는 페이스메이커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을 부탁하고 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면에 있어서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있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큰 방향성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보고요. 아,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 예.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뭐 드론을 보내고 그러면서 무인기 침탈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과의 완전한 그런 서로 공격적인 태세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너무 갈라지고 멀어진 그런 남북 관계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모든 신뢰는 한번 깨지고 나면 회복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면에서의 꾸준한 노력과 신뢰와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졸속으로 좋아진다? 그럼 또 그게 쉽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납득할 만한 솔직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근데 매년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제 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매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발씩 앞서 나갈 수 있는 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화두들을 계속 꺼내고 발전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또 한 번 빛나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올 11월에 또 중국에서 에이펙이 열리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는 두 번 만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제 또 일본도 또 방문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예. 끊임없이 한반도의 안보, 평화, 국제 리더십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이다라는 면에서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도 그 4대 기업 총수들과 같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렇죠. 그 대통령이 그 중국인들하고 악수를 하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보더니 반갑게 달려가서 막 이렇게 악수를 하던데 그게 또 100만 뷰를 봤어요. 저희 JTBC에서. 아, 예. 엄청난 그 조회수를 기록하던데 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브로맨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둘이 만나면은 케미가 폭발하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효자 노릇을 너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반도체 사업에서의 삼성의 역할은 상당하다라는 면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한때 삼성에 대한 그런 대기업 재벌 총수들의 그런 비리와 뭐 이런 것 일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몇 천만 국민들이 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또 국위 선양을 하고 민생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노력과 활약은 칭찬할 만하다. 이름도 이재 뭔가 이재명, 이재용 해갖고 브로맨스 같고 서로의 또 자주서전도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각자의 성공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고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만난 두 분의 브로맨스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날개를 달고 헐월 날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올해 안에 5천 되겠네요, 그러면? 요즘에는 5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1만 가는 거 아니야? 6천 아니? 6, 7천에서도 1만까지 나옵니까? 지금?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조정도 되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조정이 될 때가 더 추가 구매를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고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3차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삼성 그리고 SK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도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소형주들 중소기업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의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에서는 큰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그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5대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2차 종합 특검이 있고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이 있고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이 있는데 지금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검경 60명 규모로 했는데 김태훈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 단장이 아주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지휘 고갈을 막론하고 자고 우면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합동수사본부가 워낙에 통일교 특감이 지지부진하니까 먼저 출범을 했고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같이 할 것인데 결국에는 정교 유착, 결국에는 그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돈으로 권리당원을 사고 이 사람들이 침투해서 전당대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하든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에 상당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 정말 사이비 종교들이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러죠. 아니 통일교 이슈로 전재수 장관 문제인데 왜 이거를 신천지로 물타기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법사위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폭로한 것처럼 실제로 신천지 1만 명이 10만 명. 1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 예. 잠입해서 결국에는 권리당원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라는 그 이만희 교주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가 정말 그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통일교에서 실제로 후원도 받고 지부의 그런 활동비도 받고 그랬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정치에 종교가 들어와서 개입하거나 작동해서 뇌물이나 아니면 대가성에 뭔가 효용성을 발휘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를 깎아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꼭 이번 참에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동수사본부가 그런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이 있는데 통일교 특검은 최근 불거진 돈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신천지 특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대선 그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이 말한 내용인데 신천지 관련해서 그쪽 10만 명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그 한 의원이 있는데 다름 아닌 나경원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금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해 충돌이 있는 분이 있다. 나경원 의원이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나경원은 꿈쩍도 않던데요. 실제로 지금 천정군에는 갔어요. 그리고 한학자 안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일교 시설은 둘러봤는데 천정궁인지는 몰랐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 주장입니다. 그게 천정궁을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나는 그때는 이름이 천정궁인 거 몰랐는데 예. 가기는 했어. 근데 한학자 총재와도 둘이서 단독 티타임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예. 단독 티타임은 없었다는 거지 안 만났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거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합동수사본부에서 소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방문을 했고 논의가 됐고 대가성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둘러만 보고서는 구경만 했는지 아니면 뭔가 모종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국민의힘의 10만 명의 책임당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결국에는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야 당원 가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100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당원이라는 거는 10분의 1을 육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 후보를 뒤집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가입만 하고서는 그냥 문의만 그냥 당원하겠어요? 무조건 대기하고 있다가 여론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 당연히 대기하고 있다가 윤석열을 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한 거기 때문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정말 불이한 방식으로의 그런 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서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 2번이나 막아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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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가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어주고 압수수색 안다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규 유착의 전형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번 막은 줄 알았는데 2번이나 막아줬나 보군요. 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이제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을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라이벌 그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와 관계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심 그 5대5 비율도 당원을 7로 바꿔서 7대3으로 바꾸고 또 일부에서 국힘에서 그 5대5를 꼭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 지역에 따라 7대3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제 통일교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후보가 되면 뭐예요? 나경원이 나오면은 민주당이 될 텐데. 예. 아니 그냥 후보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예. 그럼 민주당에 우리 아주 그냥 훌륭한 후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없는 나경원 후보가 나온다? 웨이컴. 아. 예. 통일교 이슈 문제를 떠안고 나오세요. 저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도 거기는 명태균 그 건으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번에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하여튼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김경 의원 이런 이슈들만 잘 해결하고 요즘에 또 이해운 전 의원 후보자의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리스크 관리 잘 하고 좋은 원내대표 뽑히면 그래도 개선의 여지, 자정 정화가 될 수 있는 민주당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의 그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예. 국민의힘이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재 의원의 그 5억 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5억을 요구했다라고 그 이철규 의원하고 한 그 예. 통화 녹취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녹취록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보수의 의원들이 그런 뭔가 비리와 돈과 이런 것들에 뭔가 노출이 되면 보수는 원래 그래. 약간 그런 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 의원들이 그러면 아니 민주당이? 내가 믿었던 민주당이? 이러면서 더 큰 반응이 있어서 사회적인 똑같은 사안이어도 임팩트는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과 그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파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문제가 터질 수 있죠. 그러면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 그거를 못했을 때 신뢰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보다 예. 오히려 그 정치자금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그 조사한 내용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20대 대선 중에 윤석열이 허위사실 공포 혐의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으로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이게 지금 얽혀 있는데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무효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무려 397억을 토해내야 돼요. 예. 이게 그게 더 관심사라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재명 후보 때 김문기를 모른다. 이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포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나고 1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고 그러면서 다시 상급심에서 이게 파기환송 됐죠. 예. 그러면서 발의했던 법안이 선거 비용 보전 먹튀 방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선거 비용을 먹튀하는 거를 차단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너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은 이게 자격을 상실하면은 결국에는 너네도 몇백억이야. 그때는
435억을 우리가 435억, 토해내야 예. 되는 그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너네 이거 꼭 토해내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그 후보 과정에서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걸려 있는 거는 두 가지긴 한데요. 사실 그때 용산 세무서장에게 윤석열이 내가 변호인 뭐 선임해준 적 없어라고 거짓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변호인 선임해줬던 그런 뒤를 봐줬던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이 김건희 여사 셋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난 적이 있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드러났고, 사실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할 때 피해자지 우리는 공범이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명확하게 써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봤지 우리가 딴 건 없어, 이런 거짓말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안 봤다고? 예. 그 거짓말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재판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이 그거는 기소를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 지금 요 딱 용산 세무서장이랑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나느냐, 요 두 가지 가지고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토해내야 된다. 예, 394억 5,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선고 비용 425억 중에 394억을 토해내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차지. 3분의 1. 예. 예. 그래서 과연 토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당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왜 한동훈 친한파랑 그리고 장동혁파랑 아무리 싸우면서도 절대 분당되거나 당을 탈당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재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을 놓고 당을 떠나면 너무 추워요. 돈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우리는 안에서 싸울 거야 하면서 복작복작하면서 지금 비상계엄 갖고 탄핵 가지고 여전히 사과를 한 해 만에 그래서 니 탓이네 내 탓이네 이러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지금 3분의 1의 재산이 날아가 버려. 그럼 3분의 2만 남아요.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분의 1을 싸우기 위해서 복작복작하면서 저는 지성까지 장동혁이 아무리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너네들이 아직 뭐 당명을 개정하든 뭘 하든 여전히 국민의 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표로 정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재산은 1,198억, 그러니까 한 1,200억쯤 되나 봐요. 예. 그런데 이 가운데 71%가 건물과 토지. 근데 이 가운데 400억이니까 전 재산의 3분의 1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70%가 부동산이면 30%가 그 현금이나 예금이라고 할 텐데. 예. 그럼 3분의 1을 토해내야 되면은 건물 예.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 팔 수도 있어요, 지금. 거기 1층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거기 당사에 보면 맨날 지나가다 보면은 맨날 거기 그 건물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로비나 되게 좁기는 하잖아요. 거기서 막 예전에 김문수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막 단식하고 막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너무 좁았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그런데 되게 좁은 건물이긴 하지만 입지가 탄탄하고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고 이래가지고 임대료로 먹고 살 텐데, 하여튼간에 3분의 1 토해내게 되면은 건물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예금을 털어야 되나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막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게 혐의가 1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커요, 지금. 예, 증거랑 이게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선 사실은 뭐 무죄를 하거나 파기환송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그 판결이나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윤석열이라는 애물단지를 당내로 들어와가지고 김건희 씨랑 복작복작하면서 당을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그 후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윤석열은 사형 선고, 국민의힘은 3분의 1 재산 날라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도 본인들이 스스로 쇄신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물리력으로 아주 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윤석열과의 절연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철진한 사과다,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와중에 전한길 씨는 또 장동혁을 저격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을 버리면 전한길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부정선거 의혹에 함께 싸울 것,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 마지막으로 친한계를 모두 내쫓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을 제명시킬 것, 이겁니다. 세 개를 다 해야 된대요?
그렇죠. 조건부 찬성이니까. 장동혁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나 3번은 하고 싶은데 3번, 3번은 할 수 그러겠네. 있는데 지금 한동훈은 정리할 건데 윤리위원장도 윤민우라는 아주 약간 똘끼 있는 우리 교수님 모셔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1번 윤 어게인을 외쳐야 되고 부정선거 1번이 부정선거를 네. 인정해야 되고 2번이 윤 어게인을 외쳐야 되고 이거 하면은 사과한 게 말짱 도로묵인데 이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고성국 씨를 영입했어요. 근데 고성국은 그래도 장동혁의 그 사과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지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장동혁 국민의힘의 구구 유튜버 2명이서 노선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길은 윤석열, 그리고 고성국은 나름 장동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굵직한 두 파가 분열되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을 징계하라 이거는 또 나름의 구구들은 그 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정선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윤 어게인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세력도 버리고 할 거야? 안고 할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장동혁이 이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안고 갈 거예요. 집토끼 잡아야 된다면서요. 내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쇄신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론자랑 윤 어게인 세력을 버리고 가요. 뭐 당내에 지금 김계리 변호사 있죠. 그다음에 전환길도 있죠. 고성국도 있고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들은 꼭 안고 가야 되는데 전환길이 이렇게 나오면 이분도 아우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워이 하고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고성국도 지선 때 우리 그 공천 한 30개는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극우들의 그런 부정선거론자들이랑 윤 어게인 세력한테는 일부의 공천권을 정말 주려고 입당을 시킨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든 간판을 바꾸든 옷을 갈아입든 색깔을 변화하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똑같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낡은 보수는 그대로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